자, 제7절 소매제고법 들어가겠습니다. 소매제고법이 어떠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강의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그 복잡한 소매제고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소매제고법 내용을 깔끔하게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소매제고법은 기본적으로 이마트와 같은 대형 업체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마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문방구를 가서 이제 준비물을 사고 그랬었는데 문방구에 가면요. 정말 그 작은 5평,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정말 장난감, 학용품, 인형,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 정말 꽉 차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문득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방구 주인은 자기 가게 안에 있는 재고가 얼마어치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게 문방구 아저씨한테 뭐 주세요라고 하면은 가격이 그냥 나와.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문방구 안에 있는 이 많은 진짜 너무 오래돼 보이는 이 잡동사니와도 같은 이 물건들이 총 얼마어치가 있는지 과연 이 문방구 아저씨는 다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이제 우리 이마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이마트는요, 문방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죠. 물건의 가짓수나 물건의 그 양이 문방구 정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닐 겁니다. 이마트 안에서는 몇천 종 이상의 물건을 매일매일 엄청난 양을 사고 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마트와 같은 회사들은 워낙 많은 종류의 물건을 또 많은 양을 사고 팔다 보니까 자기 회사의 기말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와 같이 다품종을 거래하는 마트와 같은 경우에 기말 재고를 어떻게 추정할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추정에 대한 방법이 바로 소매제고법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소매제고법은 기본적으로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 업체를 떠올리시면 되고 소매제고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다, 무엇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다, 바로 기말 재고의 양이에요. 기말 재고의 양. 기말 재고의 양 또는 기말 재고액을 추정하고자 하는 기말 재고의 추정 기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트가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기초 재고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고 할게요. 어쨌거나 전기 말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기말 재고가 얼마 있다고 하든 어떻게든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음 기회 기초 재고가 되니까 일단 기초 재고의 양은 알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 재고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마트가요. 자, 이마트가 물건을 사오잖아요. 생선도 사오고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옵니다. 이마트 뒤쪽으로 보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화물차들이 매일 새벽에 물건을 엄청나게 실어 날라요. 다 그거 이마트가 사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가 물건을 사올 때에는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사왔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을까요? 네, 그 정보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자기가 기중에 얼마나 많은 재고를 사왔는지는 이마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 매입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재고를 이번에 얼마나 매입했다 라고 하는 단기 매입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능 재고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죠. 판매 가능 재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이마트는 또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매출액. 자, 왜 그럴까요? 우리 이마트에 가보면요. 여러 개의 카운터가 있고 여러 개의 카운터에서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삑삑삑삑 하면서 바코드를 찍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얼마어치 팔았다라고 하는 매출액에 대한 정보도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정보도 이마트는 알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정보들을 이마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어렵다? 기말 재고에 대한 정보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기말 재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31일 날 저녁에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오전에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12월 31일자 그날 밤에 그 밤새 그 마트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고에 대해서 실사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에 대한 정보를 이 정보와 이 정보, 이마트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소매제고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재고를 얼마어치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가 개념으로도 알 수 있지만 매가 개념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가 개념으로도 알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원가 개념으로도 내가 얼마를 주고 사왔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 물건들이 매가로는 얼마어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매가로서도 알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과일을 6,000원 주고 사왔다라고 해볼게요. 자, 6,000원 주고 과일을 사와서 내가 10,000원에 팔 거예요. 그러한 과일을 내가 한 개 사왔다라고 하면요. 매입 원가는 6,000원이지만 이 매입한 재고의 매가는 1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고를 얼마나 매입했다라고 한 것은 원가 개념으로도 알 수 있지만 6,000원 매가 개념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마트는 이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원가 개념으로도 알 수 있고 매가 개념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의 이 매가 개념에서 여기서의 이 매출액을 빼주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내가 재고를 매가로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만큼을 팔았어. 그러면 남는 게 있겠죠? 그 남는 게 뭘까요? 바로 기말 재고의 매가 개념이에요. 바로 그게 매가 개념으로 구한 기말 재고입니다. 매가 개념으로 구한 기말 재고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내가 재고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만큼을 팔았어. 그리고 팔고 남은 게 있겠죠. 바로 그게 기말 재고의 매가 개념이고 자, 우리가 원가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이용해서 원가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가율이라고 한 것은 매가분의 원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정보도 알 수 있고 이 정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랑 이거의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원가율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가율을 어디에 적용해요? 여기에 적용해요. 원가율을 여기다가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냐면 기말 재고의 원가 개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기말 재고액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가 개념으로도 구할 수 있고 원가 개념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의 원가 개념까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가 개념이 있었죠? 여기 이 원가 개념. 자, 이 원가 개념에서 얘를 빼주면 자, 번호를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관계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기를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반가루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원가율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원가율이 나온다. 다음에 두 번째, 2번 빼기 3번. 2번 빼기 3번 하면은 4가 나온다. 기말 재고의 매가 개념이 나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4번에다가 곱하기 원가율을 하면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5번이 나온다. 그랬을 때 4번, 요 1번 원가에서 5번을 빼면 그럼 뭐가 나온다? 내가 원래 재고를 원가 개념으로 이만큼 갖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팔았는데 팔고 남은 게 이만큼이야. 자, 이제는 원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가 개념을 얘기했고 이제 우리는 원가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재고를 얼마어치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팔고서 얼마어치가 남았어.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구하면 바로 그게 뭐다? 바로 그게 매출 원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소매제고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회계학에서는
표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소매제곱법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렇게 생긴 간단한 표를 먼저 공부했고 그 간단한 표로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좀 더 복잡해진 표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 복잡해진 표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근데 그 복잡한 표가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우리가 그 표를 외우기도 힘들고 실제로 답안지에 쓰기도 어려워요. 그 좁아 터진 시험지 위에다가 그렇게 큰 표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표를 제가 이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간단하면서 통합적인 표 양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표 양식을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소매제곱법은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봤어요. 이러한 표를 쓰지 않고 그냥 수식으로만 풀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산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면 되게 헷갈립니다. 어차피 이런 산식적인 풀이도 어차피 머릿속에 이러한 표가 들어있어야지만 이러한 산식적인 풀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이 표를 그리는 게 사실 차라리 제일 확실하고 오히려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해봤고 연구해봤는데 결국 이 표를 외우셔서 이 표의 양식대로 숫자를 채워 넣으셔서 빈칸을 채워 나가시는 게 가장 쉬운 풀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양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소매제곱법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요, 이 표 양식은 외워주셔야 되고, 자, 원래 그 복잡했던 표를 어떻게 압축했냐면 여기 매입을 순매입으로 바꿨습니다. 순매입. 여기 매출을 순매출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순매입은 밑에 보시면 순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자, 단기 매입 순매입 원가는요. 단기 매입 플러스 매입 운임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을 빼준다. 이것들까지 빼고 남는 게 단기 순매입입니다. 자, 단기 순매입 매가는요. 단기 매입에서 매입 환출을 뺀 거. 이렇게 그 각각의 산식은 자세한 내용은 표 밑에 넣어놨고요. 단기 순매출 매가는요. 여기서는요. 자, 매출액에서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을 뺀 것이 단기 순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 공부했었던 그 큰 표는 아주 복잡한 표는 여기 밑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고 역시 여기 밑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밑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표가 복잡해서 제가 그것들을 싹 합치면서 순매출, 순매입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하고 이 표하고 이제 랑데뷰 한번 만나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마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했냐면 기초재고가 얼마 있는지 알고 단기 매입이 얼마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죠? 자, 내가 이번 기에 물건을 얼마어치 사왔는지는 이마트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그 개념을 원가 개념으로도 알고 있고 매가 개념으로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게 자, 원가 개념으로서 파악한 판매 가능 재고이고 바로 이게 매가 개념으로 파악한 판매 가능 재고예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1번에 대한 정보가 여기고 2번에 대한 정보가 여기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 그 말은 요 합계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1번이 요 동그라미 1번이 바로 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요 2번 금액이 바로 여기서의 요 양가로 2번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또 어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 알고 있어요. 또 무엇에 대한 정보 알고 있다고 했냐면은 여기 3번 매출액에 대한 정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액. 자, 매출액은요 이거예요. 자, 이거 얼마어치 팔았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종업원 할인이나 정상 파손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문제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바로 여기를 몰라요. 여기 첫 번째 여기를 모릅니다. 두 번째 여기를 몰라요. 세 번째 여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알고 있는 걸 이용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아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추정입니다. 추정.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했냐면요. 여기에서 자 1번에 여기서 2번에서 3번을 뺐죠. 2번에서 3번을 빼서 4번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1, 2번과 여기서의 1, 2번은 숫자가 동일할까요? 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1번 숫자가 여기가 일치하고 여기 2번 숫자가 여기와 일치합니다. 요건 무조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도 안다? 여기도 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여기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2번에서 3번을 빼서 4번을 구한다. 그 말은 2번에서 3번을 빼서 4번을 구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의 4번이 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서 내가 재고를 얼마어치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어치를 팔았어. 그러니까 남는 건 얼마어치야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걸 빼서 정확하게는 요거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요거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에서 이걸 빼서 이걸 구하는 거죠. 바로 그게 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을 구하는 거는요. 자,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이용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원가율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원가율의 관계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의 원가율 관계가 여기와 여기 원가와 매가 사이의 원가율 관계가 여기 원가와 매가, 기말 재고의 원가와 매가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율을 여기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원가율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가를 원가 개념으로 바꿀 수가 있어. 바로 이게 기말 재고의 원가를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요걸 구하는 고액이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매출 원가예요. 바로 이게 매출 원가를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표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매제고법을 푸실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쪽을 좌변이라 할게요. 좌변. 여기를 우변이라 할게요. 자, 좌변을 일단 채워주셔야 돼. 좌변을 채워주시면은 이런 것들 다 채울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요거 구할 수 있을 거고 요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숫자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여기로 들어와요. 합계가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준 조건으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모른다? 세 칸을 몰라. 바로 그 세 칸이 여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이 모르는 세 칸을 구하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를 제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구한 원가율을 곱해주면은 이거를 원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얘를 알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마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텍스트 마저 확인하면서 요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매입이 아니라 순 매입이 오고 요 순 매입 안에는 매입 운임,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순 매입 매가도 역시 단기 매입과 매입 환출도 다 고려가 된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에 단기 순매출인데 단기 순매출 매가 역시 매출뿐만 아니라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도 다 고려가 된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매입 환출이 있는데 자, 매입 환출은 원가와 매가에서 모두 고려합니다.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서 원가와 매가 모두 매입 환출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매입 환출을 원가와 매가 모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번 보시면은 매출 환입이 있는데 매출 환입은 여기에서만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매출
매출 환입은 매가에서만 고려합니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매출 환입은 원가는 고려하지 않고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오로지 매가에서 여기 매가에서만 고려를 합니다. 문제에서 매출 환입이라고 해서 원가 쪽에 어떠한 정보를 준다고 해도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6번 보시면요. 비정상 파손은 원가와 매가 모두에서 고려를 합니다. 원가와 매가에서 모두 고려를 하는데 정상 파손은 매가에서만 고려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매출 환입은 매가에서만 고려한다. 정상 파손은 매가에서만 고려한다.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매출 환입과 정상 파손은 매가에서만 고려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가율을 구할 건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는 이 원가율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평균법의 경우에는 분수가 이렇게 길게 주어지고 자, 뭐 더하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맞는 설명입니다만 좀 복잡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구한 분수식이 결국 뭐냐면 이 밑에 합계예요. 합계. 결국 이게 이 밑에 합계라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분자값이 결국 1번이에요. 이게 결국 이게 1번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분모값. 결국 이 분모값이 결국 여기 2번이에요. 결국 여기 2번입니다. 자, 평균법이 일단 기본이에요. 평균법을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법 하에서 원가율을 구할 때 결국 이 분자가 1번이고 결국 이 분모가 여기 2번이더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표를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원가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 다시 구해서 분자값, 이걸 또 다시 구해서 분모값 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합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이 합계 정보를 이용해서 원가율을 좀 간편하게 구할 수 있도록 식을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평균법 하에서는 원가율이 단순해요. 2번 매가가 분모에 오고 원가가 분자에 옵니다. 이게 원가율이에요. 끝. 단순하죠. 평균법 하에서는 여기 합계를 구해요. 합계를 구해서 매가분의 원가, 매가분의 원가 한 게 그게 평균법 하에서의 원가율입니다. 단순하죠. 그냥 합계 정보만 알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선입선출법인데 선입선출법은 평균법과 다른 게 여기 기초 재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입선출은 기초 재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법에 의한 원가율에는 기초 재고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 재고가 각각 원가와 매가 개념으로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빼주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자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재고 매가를 빼주고 그리고 빼기 기초재고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법의 원가율에 들어가 있는 기초재고에 대한 요소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저가 기준인데 자, 저가 기준이 나왔다. 자, 왜 이름이 이게 저가다라고 하면은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다. 그 말은 매출 원가를 크게 계상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이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익을 작게 보고 하려면 매출 원가를 키워야겠죠. 매출 원가를 키우려면요 기말 재고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가 기준에서는 기말 재고를 작게 하기 위해서 원가율을 작게 만듭니다. 원가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뭐보다? 평균법보다. 평균법보다 원가율을 낮춰줍니다. 원가율을 낮춰주면 기말 재고가 원가 개념으로 작게 잡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다가 원가율을 곱한 게 요거잖아요. 근데 원가율이 작아. 원가율이 작으면 여기다가 이걸 곱한 원가도 작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작게 나온다? 그 말은 반대로 얘가 크게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익이 작게 나오겠죠. 바로 그게 보수주의야. 바로 그게 저가 기준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가율을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분모에 보시면은 원래 순인상액은 더하고 순인하액은 뺐었어요. 원래 이 산식에서 순인상액은 더하고 빼기 순인하액은 뺐었는데 요건 더하고 요건 뺐습니다. 그런데 분모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저가법은 요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요걸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평균법은 이미 이게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해준다 이 얘기예요. 플러스 해준다. 그래서 저가법은 2분의 1은 똑같은데 요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반대로 어떻게 한다? 플러스 순인하액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순인하액이에요. 인상액 아닙니다. 순인하액을 더해 주시면은 얘가 지워지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가 기준에서 원가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율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어때요? 종전에 기본서에 있던 공식보다 공식이 훨씬 심플해졌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 원가율이 어떻게 파생됐는지, 얘가 어떻게 파생됐는지를 그 관계를,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암기를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되고, 여러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완전히 이러한 풀이에, 이러한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숙련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갈게요.